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윤상도 판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재판만 하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늘로 4번째가 되는데요. 거의 연례 행사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이나 교편을 잡고 있는 분에 비해서 조금 말이 어눌하고 부드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 법이라는 게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좀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제가 여기 4번째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법률을 전공하신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은 뭐 용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이제 재판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황과 쟁점인데 쟁점이라고 하면 결국 법적 쟁점이거든요. 그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현황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총론적인 얘기로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뭐 한 20분 내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30분 정도는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출발점인데요. 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53년도에 전쟁 끝나고 80년대까지는 남북이 교류라는 게 없었죠. 없고 이제 남과 북의 법적 쟁점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 문제밖에 없거든요. 왜 접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냐 그런 어떤 형사법적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공표하고 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같이 완벽한 그 어떤 100% 국괴만은 아니고 이제는 이제 교류 협력의 대상자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데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같은 데는 상당히 큰 규모로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양쪽이 접촉을 하다 보면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안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죠. 아시다시피 또 4년 전에 20조치 이후에 다시 남북관계 접촉이 끊기니까 요새는 법원에 북한 관련 소송이 거의 없다시피 또 합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서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을 한정을 해서 하면 법이 다 똑같죠. 서울에 가나 제주도에 가나 거의 같습니다. 뭐 조례가 있지만 그런 건 예외를 제외하고. 근데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국경 밖을 나가면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홍콩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뭐 일본 관광객한테 뭐 맞았다. 그래서 치료비가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본 사람을 상대로 어디에서 재판을 하느냐? 또 어떤 법률로 재판을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국가 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법이 다 통일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각각의 나라는 법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법의 충돌 문제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할 법을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재판은 불법 행위지,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에 따른다. 그다음에 뭐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법정지, 법정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법이죠. 에 따른다. 상속이면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른다. 뭐 그런 식의 미리 이렇게 이때는 뭘 정하고 무슨 법을 따르고 이때는 무슨 법을 따르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법이 어느 나라나 대부분 있고 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법 이름이 국제사법이라고 했지만 법 이름에 벌써 국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건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법이 달라요. 미국은 이제 50개 주 아닙니까? 50개 주마다 대법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을 관할하는 연방 대법원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바다주 사람하고 뭐 뉴욕주 사람하고 아까 뭐 그런 식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그런 연방 국가에는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들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영토조항이라는 게 있죠.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사실상 반국가단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어떻게 보면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 50년대, 60년대 판례들을 보면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북괴라고 했죠, 북괴. 북괴는 대한민국의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고, 거기에는 어떤 법질서도 인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법이 100% 적용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잠정적인 상태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영토를 수복을 한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안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 논리가 통하지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뭐 남북관계발전법 그런 법률 자체가 위헌이 돼 버리죠. 왜냐하면 상대방 체제를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3조를 문자 그대로 50년대식으로 해석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 오는 북한 관련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북한 지역이라는 것은 헌법 개념상으로는 남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도 나름대로 법이 있거든요. 물론 그 법이 북한법이 그 북한 안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그 북한 법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조차 효력이 거의 없다. 그야말로 어떤 일당 독재, 1인 독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규범력이 없고 법 위에 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전혀 이 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견해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뭐 대한민국 법을 100% 적용한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개성공업지구 내 뭐 김광길 변호사님 강의가 있었나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네. 뭐 자세히 설명이 나왔겠지만 거기 나름대로의 법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뭐 개성공업지구 법질서라든지 북한의 일반법을 과연 우리가 고려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각 사건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뾰족한 뭐 깨끗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마다 이건 이래서 어렵고 이건 뭐 이게 문제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결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저 스스로 답답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규범과 현실의 괴리라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장식적인 법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에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법치주의의 인식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사소송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법원 일의 한 70%는 민사소송이거든요. 재산 관련한. 근데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혼 소송은 좀 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외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 또 이제 사법기관 이제 그 형사재판은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엄격한 절차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설프고 또 뇌물이 만연하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북한법을 고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제 난점에 벌써 부딪히게 되는데요. 뭐 결론 대신해 가지고 거칠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순수 국내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선례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졌던 대법원 판례가 중요시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게 중요시되고 또 치밀한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북한 관련 소송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전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성보다는 어떤 구체적 타당성, 그러니까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장 합당한 결론을 먼저 내놓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논리를 입힌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해결 방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적대적 상황이 됐다. 거의 뭐 1950년대 상황이 됐다 하면은 사실은 북한법을 고려할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반국가단체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북한의 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정도로 개혁 개방이 됐다면 북한도 상당 부분 법치주의가 정착이 될 것이고 법도 정비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중국이나 뭐 하다못해 베트남 정도의 법치주의는 해야 북한의 어떤 법을 존중을 해서 우리나라 재판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적용 고려할 수 있다면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들 그런 것은 좀 고려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규정들은 상당 부분 김광길 변호사님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채워 넣은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부동산 그 하위 사업준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하고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총론적인 부분을 마치고요. 이런 부분은 뭐 다른 강의에서 다 나왔을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이 부분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 중에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하고요. 남북주민 남북 가족 특례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개의 법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네요, 여기.
예, 예, 예. 대충 뭐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제가 왜 골랐냐면 이 법원에 옛날에는 이제 북한 관련 사건이 없다가 슬슬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 2005, 6년 그때부터인데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이게 굉장히 좀 벽에 부딪힌 그런 사건이었고요. 아까 총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법이 다른 나라의 어떤 해결 방안, 그걸 이제 국제사법적인 해결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걸 설명드리기 굉장히 좀 적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외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연방 국가의 두 법의 지역하고 비슷하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홍콩하고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지만 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보면 그런 관계를 적용을 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좀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 어떤 그 남의 나라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도저히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뭐 이제 아랍의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 뭐 일부 다처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 법정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국가의 법에 풍속에 도저히 안 맞는다 하면 그걸 외국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국제사법의 공서조항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대부분 나라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법을 적용 고려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 질서에 너무 안 맞는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기억나실 분도 있을 건데 2005년도로 제가 6년도인가요? 2006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그랬는데 그 금강산에서 한창 뭐 골프장 짓고 할 적에 우리나라 건설회사 직원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산의 하청업체인 D건설이라고 있어요. D건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참여를 하기로 하고 그 소유 자동차를 삼성화재에 이제 보험 계약을 한 거죠. 자동차 종합보험을. 그런데 뭐 어떻게 됐는지 경위는 잘 기록상 안 나오지만 금강산 그 골프장 그 공사 현장에서 그걸 몰고 다닌 것도 D업체 직원이 아니었나 봐요. D업체의 다시 하청회사의 직원이 그걸 몰고 다닌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하다가 술을 먹은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이제 교대하려고 걸어가는데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 즉사를 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뭐 출입체류 합의서 같은 걸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역시 북한은 좀 잘 안 지키죠. 그래서 그냥 그 가해자를 억류를 했습니다. 억류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현대 아산의 전무인가요? 뭐 누가 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100만 불을 달라고 했어요. 북한 당국에서 합의금으로. 그러니까 한 근 10억 이상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40만 불을 주고 데려왔다라고 이제 신문 지상에 소개가 됐는데 전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 볼 때 현대 아산에서 40만 불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청업체인 D건설에서 돈을 줬더라고요. 돈을 줘가지고 돈을 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유족하고 그 다음에 다친 사람 본인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북한 당국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만 불이 과연 전달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있는데 하여튼 40만 불을 주고 이제 그 D건설이 삼성화재에 보험금으로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재판이 목포에 있었습니다. 왜 목포냐면 그 D건설 본거지가 목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나면 물론 이제 뭐 보험회사가 나서서 다 처리를 하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치료비,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다면, 그러니까 장애를 입어가지고 노동 능력이 한 50%밖에 안 남았다면은 이 사람의 직업을 고려해서 향후 이제 이 사람 30살이라고 하면 한 65세까지 돈을 번다고 치고 벌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50을 곱해요. 장애율이 50%니까. 그 다음에 이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또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위자료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가 쟁점이 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용노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달에 뭐 100만 원, 180 뭐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금액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쳐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뭐 공무원으로 월급을 500을 받고 있다면 500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경비병들의 어떤 수입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D건설 측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그 일용 근로자 임금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북한에서는 무슨 한 달에 200을 버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일하러 와 있는 뭐 외국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중국을 예로 들읍시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단기 체류, 그러니까 뭐 1, 2년 체류하면서 돈을 벌다가 사고를 당했다 하면은 우리나라 일용노임을 쳐주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일용노임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뭐 판단 요지를 제가 썼습니다. 남한법을 적용해서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되 소득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기준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원래는 남한법을 적용하는지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원래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그곳에 법을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금강산에서 일어났으니까 북한을 뭐 외국에 준해서 보면은 원래는 북한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원고 변호사도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피고 변호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만 쟁점이 된 게 소득 부분이니까 북한의 뭐 일용노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개성공단이 그 당시에 북한 근로자가 월 7만 2천 원 정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나중에는 뭐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액수가 터무니없게 나오는 거예요. 40만 불은커녕 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고도 기대 수준을 낮추고 금액을 2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청구 금액을.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좀 보험회사에서 내라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자료를 거의 뭐 1억 8천만 원, 7천만 원씩 인정을 해가지고 2억을 맞춰준 거예요. 2억을 맞춰서 선고를 하고 쌍방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제 사전 조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은 종결됐지만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제점이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운전한 사람은 딴 사람이 운전했는데도 자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물론 보험사가 지지만 대신. 그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자동차 운행자, 실질적으로 소유자죠. 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실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법으로 따지면 이게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었다는 거죠. 뭐 실제로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 측 변호사가 이거 북한법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없이 끝나간 사건입니다. 이쪽이죠. 예.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개성공단 교통사고 사건인데요. 개성공단에 파견되어 있던 근로자가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버스에 바쳤어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버스를 누가 운전하고 있었냐면은 북한 주민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되냐, 북한 법을 적용해야 되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뭐 재밌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피고 변호사가 이제 관리위원회 소속 변호사님인데, 이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인격, 그러니까 설립 근거는 북한법입니다. 북한법. 그래서 법 이론을 따지면 북한의 어떤 법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법인이고 또 북한의 어떤 당국을 대신해서 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청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재판을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국가는 남의 나라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건 이제 주권 면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흥미를 갖는 부분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교차로를 뭐 신호위반 해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따지고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북한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엄밀히 따지면 그런 재미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도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강의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일반 법률은 개성공단에서도 자기들이 적용을 안 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느 법을 적용을 해야 옳은 것이냐라는 어떤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자동차 규정까지 또 뒤져보면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판사들은 원래 판결문을 쓸 적에 뭐에 근거해서 판결을 한다는 걸 정확히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예, 이 건물인도 사건. 그러니까 개성공업지구에서 토지 이용권이라는 걸 취득을 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갑사와 을사가 공동으로 그래서 토지 이용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건물도 같이 소유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을사가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권리를 다 팔았어요. 팔고 거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판 것을 갑이 다시 또 취득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한테 몰린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라도 잘 내면 되는데 안 내니까 그 권리를 다 취득한 회사에서 이제 비워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개성공업지구에도 이제 부동산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정작 이제 재밌는 거 그 재판이 1심에서 원고가 이긴 다음에 벌어지는데 그거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이기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각 법원마다 집행관 사무소가 있습니다. 옛날엔 집달리라고 했죠, 집달리. 이게 지금 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이 판결을 집행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판결이 뭐 돈을 받는 거면은 가서 압류해서 뭐 경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뺏는 거면은 가가지고 이제 명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고양지원에 가가지고 이긴 원고 변호사님이 집행을 해달라 했더니 고양지원 집행관이 no 못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이제 집행관들은 자기 법원 관할 구역에서만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개성은 고양지원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양지원을 누가 관할하냐 법을 찾아봤더니 그런 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각급 법원에 관할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북한 지원은 아예 공백입니다. 공백.
그러니까 이제 그 원고 변호사님이 원래 이제 개성공단에 근무하시던 분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관리위원회 연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 집행관이 거기 출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의 나라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막 공권력 집행하다가 만약 거기서 억류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사건이 뭐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은 맞다. 그래 비워줘야 된다. 근데 강제 집행은 안 된다. 그럼 이게 대법원 판결이 집행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집행해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금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고는 이기고도 뭐 빈손이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 라인 임대 사건. 라인 임대란 용어를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죠. 남북교역법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법인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나만의 법인을 투자기업이라고 하고 현지에 세워지는 법인을 이제 현지기업이라고 그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허가를 안 받은 당사자가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절차, 형식적인 절차는 원래 허가를 받은 회사가 진행을 하고 실제 공장 돌리는 것은 명의를 빌린 회사가 들어가서 하고요. 그것을 이제 라인 임대라고 개성공단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준 회사하고 빌린 회사하고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재판이 걸렸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피고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건 이제 반소라고 하는 건데 본소 반소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을 보면 뭘 하지 마라,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를테면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북한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받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은 그에 근거한 모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이제 별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금지 규정만 단속하는 규정만 있는 것을 단속법규라고 하고요. 법률 용어로.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무효다 하는 것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은 그게 단속법규냐 강행법규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법원에서 이제 관련 사건이 한 두세 건 있었는데 전부 다 그것은 안 된다. 그 라인 임대 계약을 통해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를테면 통일부 장관이 여러 가지 사정, 남북관계,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중첩되는지 여부, 또 국가안보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고 뭐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걸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 피고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 해가지고 그냥 이 사건도 원고 피고 다 빈소도로 나온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협보험금 사건. 예. 지금 이제 경협사업이 경제협력사업 할 때 이제 그 보험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보험 들으면 이제 그게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1개월이 지나면 90%까지 보험금으로 남북경협기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 사건은 이제 오이사 조치로 천안함에 이은 그 천안함을 위한 오이사 조치로
투자 확대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이제 토지 이용권을 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장 짓고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재판을 합니다. 하나는 보험금을 달라는 재판을 하고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것은 보험금 관련 사건인데요. 판단 요지는 이건 사업 불능이 맞다.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를 어떻게 받냐. 원래는 이제 토지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토지가 있는 이상은 손해가 원래는 없죠. 이제 남한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여기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으면 그 토지는 가치가 0이죠, 0. 그리고 그 전에 남북교류가 좀 이렇게 될 듯 할 때는 토지가 남한 사람들끼리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이용권이. 그 거래 사례가 제가 알기로 19건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용을 못한 토지를 왜 거래를 하겠습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 토지 이용권 가액이 0원이다. 그렇게 보고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는 걸 명한 사건이고요. 다만 이제 같이 제기했던 이거 정부 책임이니까 정부가 물어내라는 사건은 이것은 정부 조치에 무슨 위법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사건은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건 원고 같은 경우는 보험금으로라도 탔기 때문에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건 뭐냐면은 전쟁 때 납북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줄 알고 또는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고 남한에 있는 부인이 땅을 팔았어요. 그 납북된 사람의 등기상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팔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만났어요. 가족이 상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얘기가 또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분이 그 남한에 있는 그 딸한테 네가 내 대리인 해라 해가지고 재산관리인 선임을 받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 그 왜 내 땅을 왜 파냐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다른 사람 땅을 팔려면은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대리권을 받아야 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일상가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그걸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대리권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을 파는 것을 그 생활상의 거래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땅을 판 것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을 땅을 뺏기게 됐어요. 근데 관련 소송이 땅이 여러 필지였는지 여러 개 있었는데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래는 권리가 없더라도 등기를 받아가지고 1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면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걸 취득을 합니다. 권리를.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취득을 해가지고 10년 이상 지난 사람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납북된 사람의 딸이 패소를 한 거죠. 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친척이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 그 사정 다 알고. 그 사람은 이제 친척은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전에 그 납북된 사람 부인한테 샀던 땅을 다 토해내게 됐습니다. 네, 북한 소재 토지 확인인데요. 뭐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무슨 땅 관련 문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찾을 수 있다. 뭐 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군사변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 연천군인가요? 뭐 그런데 그 토지 관련 그 지적도를 소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이거 내 땅인 것을 확인해달라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땅이 서류상하고 실제 현황이 일치를 해야 그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건데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한 줄기는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냐는 문제, 또 한 줄기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북한 토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앞부분
이제 우리 법원에 오는 건 앞부분 사건이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동독은 소련한테 점령당하기 전에는 서독하고 법이 똑같았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선진적인 법입니다. 독일 민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등기부가 다 있었고 동독이 등기부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할 적에 소련이 몰수한 건 빼고 동독 정부가 몰수한 것은 다 원상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에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독일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게 제일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 개발도 잘 안 되고 분쟁은 많아지고 아주 난장판이 됐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금지하면서 등기부를 다 소각을 했다고 하고 소유권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보면 뭐 김책시, 김정숙 시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남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만든 자료들, 그러니까 지적도 그런 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뭐 통일되면 뭐 북한에 있는 땅을 찾아와서 부자가 된다.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을 떠나서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걸 떠나서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탈북 용역 계약, 이건 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른바 탈북 브로커 계약인데, 뭐 한 500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용역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좀 마음이 바뀐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무효다. 그런 재판이 있었나 본데요.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무효라고 재판한 것도 있고, 뭐 깎아준 것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깎아주는 그런 걸로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사 부분은 한 2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요것은 이제 97년도에 북한 사는 부부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남자가 거기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요. 여자 혼자 딸 데리고 있다가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만드는 절차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취적 절차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호적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죠. 당시는 호적 제도가 있었죠. 거기에 북한의 가족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우자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 살다가 여기서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 2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원래는 이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사람한테 소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소장을 보낼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이혼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 사유가 민법에 규정된 사유에 하는 건데 재판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판사님이 그냥 좀 창조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소재불명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법원 게시판에다가 써놓고 소장이 갔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버리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원고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10 몇 건 들어왔어요 그때. 근데 이제 판사님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이거 어떻게 재판하냐 안 된다 해가지고 210 몇 건 중에서 한 건을 아까 그 한 건 말고는 재판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줘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 사건의 교훈은 뭐냐면은 미리
이런 사건을 연구를 많이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재판이 200 몇 건이 그냥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 사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북한에서 자녀를 넷이나 뒀는데 전쟁 때 큰딸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북한에서 결혼했다는 얘기 안 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남 이녀를 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직업이 의사여가지고 재산이 꽤 됐나 봐요. 그래서 87년도가 돌아가시고 그 북한에서 데려온 큰딸하고 나머지 여기서 만난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분쟁을 겪고 있다가 이 큰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확실치가 않은데 미국 국적의 선교사, 한국계 선교사가 북한을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가족을 찾아요. 큰딸의 동생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캠코더를 들고 내가 누구 자식이다 하면서 머리카락 뽑고 손톱을 자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배모 변호사한테 소송 위임한다. 위임장도 쓰는 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밀봉하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상속 관련 권리를 찾는 그런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소송이 나온 거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 맞느냐 그 소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서 혼인한 게 맞다면 두 번째 혼인은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나눠주고 밑에 자식들끼리 나눠 가진 상속은 무효다.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다툰 게 아니 이게 그 사람 아들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그러면 이 변호사가 제대로 위임을 받았냐. 아니 찍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원고가 대체로 좀 뭐 이기는 사건도 있고 아까 말한 이제 아들이 맞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이겼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재산관계 소송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북한 측 북한의 형제한테 위임을 받은 변호사님하고 나만 가져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원만하게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요 사건을 계기로, 아니, 이거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남한에 있는 땅 다 북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북한에서 자기들 멋대로 뭐 캠코더를 찍고 그랬겠습니까? 다 당국에서, 적어도 이제 승인 내지는 뒷바라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북한에서 남한 쪽 소송, 땅 소송 엄청 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게 남북상속특례법입니다. 이 골자는 뭐냐면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권을 취득할 때는 남한의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하지 않고 하면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방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국회 차원에서 총체적인 어떤 법 개정이 제정이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땜빵. 아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같이 그 이혼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이라든지 딱 그 문제가 된 사건만 해결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책장사 같은데요. 이 책은 이제 비매품이라 구입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산하에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책에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책 이름이 통일사법정책연구사권인데요. 통일사법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발간 자료실 가셔가지고
외국 사법제도 자료실 거기 가면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다 이 책에 들어있고, 이 책에는 좀 이게 정확한 논리로, 저는 이제 좀 오늘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용어도 좀 많이 일부러 틀리게 쓴 것도 있고 잘 헷갈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나중에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 중에서 조금 뭐 여쭤보실 거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분이 좀 빨간, 예, 먼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는 오른쪽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때 뭔가 없앴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만약에 다 없애버렸다면 그래도 그걸 풀어잡아도 소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요. 그걸 없애지 않고 어딘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제는 토지 형상이 많이 변해서 이 땅이 이 땅이냐 확정이 어렵고, 다만 임야 같은 거는 토지 형상이 별로 안 변하잖아요. 산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문제는 무슨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일부 지금 이제 월남하신 어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어 우리 조사를 해봤더니 매도증서 같은 거거든요. 사고 팔았다 매도증. 그리고 옛날엔 등기부가 있었으니까 등기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점에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되지만 쭉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시점 이후에 무슨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남한에서 우리가 재판할 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뭐 매매계약서나 등기부 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인후보증, 그러니까 뭐 증인 세우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것도 좀 예. 만약에 우리가 무료를 평화를 완전 군대에서 없어지는 거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뭐 전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없고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취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취득 시효로.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는 이제 별도의 어떤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남한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소송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호기심에 관한 질문인데 사람들도 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판사님 생각에는 어떤 식의 합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산 중 일부를 나눠드린 거죠. 그 일부라고 뭐 10대 1인지 뭐 그건 뭐 좀 찾아봐야 알겠는데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위로 본 정도. 그보단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식들 순서대로 n분의 1 해야 하잖아요. 그보다는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건데 말입니다. 지금 토지 땅 문제가 남부가 이제 땅 문제가 통일이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려운데 지금부터라도 아마 법원 쪽에서 특히 남북 토지 뭐 연구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 질문. 또 한 가지는 혹시 내년에 개헌 문제가 나오면 네? 개헌 문제가 개헌, 나오면 예. 개헌 문제가 나오면 북한 그 땅에 대해서 헌법정에서 장기적으로 장기 미래 차원에서 좀 내야 되는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법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국 뭐 국가기관 KDI나 뭐 그런 데서 좀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법 관련해서 연구하는 데가 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인력을 배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통일부 파견 갔다 온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들 위주로 연구 모임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좀 이제 규모는 작죠. 그 연구 모임에서 만든 책이 아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는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영토 조항이 워낙 좀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냥 좀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분단이 돼 있다. 통일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다만 이제 토지 소유권 문제는 법 체계상 헌법에 넣는 것보다는 그 하위 법령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법이란 게 이제 피라미드식 체계가 있어서 제일 이제 탑이 헌법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큰 줄기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땅을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좀 체계상 이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큰 틀은 맞는 것 같아요.